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쌓아놓았던 저축액이 거의 소진되면서 그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소비가 앞으로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신세대를 의미하는 G세대가 이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면서 빚이 늘어나 부채의 늪에 빠져 크레딧 카드 빚을 내고 연체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려 318kg의 몸무게로 영국에서 가장 무거웠던 사람이 이달 초에 사망을 했는데 너무나 몸집이 커서 장례 일정도 제대로 치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이 힘든 시기에도 미국 경제는 계속 호조를 보였었는데 이제 미국 경제도 드디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 기준금리 속에서도 이제 고금리 속에서도 잘 버텼는데 참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소비가 그래도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소비가 그래도 꾸준히 지속됐다는 게 컸는데 앞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가 지금 소비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소비가 결국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예측입니까? 예,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이제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인들의 잉여 저축액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여기저기서 특히 정부 쪽에서 돈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많이 받았고 그 돈을 아껴가면서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됐던 소비가 바로 그 덕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난 수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 전망도 소비가 이제 줄어들면 전반적인 미국 경제 전망도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것은 소비이고 네. 그런 소비가 가능했던 게 결국 그동안의 저축의 힘이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 보고서를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2조 1,000억 달러를 저축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딱 코로나19 시작해서 한창 휘몰아칠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대부분의 업소들이 다 셧다운되고 그래서 연방정부를 비롯해서 각 정부에서 계속 돈을 지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이 저축 규모가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도 경제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 겁니다. 근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드디어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이후 지금 이제 5월 아닙니까? 5월 초인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축해둔 자금을 한 3, 4월 정도 가면서 완전히 이제 소모가 됐고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그동안 저축을 해놨던 돈으로 그렇죠. 그걸 이제 감당을 네. 해냈는데 이제는 저축한 돈도 다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아이고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고 거예요.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 어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4월에 자동차 담보대출과 주택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미납, 연체 등이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이런 돈들을 지금 못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나빠질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두려운 지금 그렇네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있죠. 피치가 최근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경기 침체에
어떤 좀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유통업계들도 지금 비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유통업계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그 유통과 소비자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세라 와이어스가 지금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유통업계도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고객들이 쓸 돈이 없는데 계속 높은 가격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높여놓은 상태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고객들은 돈이 없어서 망하고 돈을 안 쓰니까 기업들도 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돈을 안 쓰면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가격은 내려오게 돼요.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건데 그래도 내려오는 물가가 내려오는 그 속도가 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올랐고 소득 증가는 물가만큼 못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부터 이제 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객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한다는 걸 유통업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소비만이 미국 경제에 힘을 실어준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낮은 실업률, 높은 일자리 창출 등도 미국 경제의 중요한 경제 동력이 됐는데 이런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면 소비는 좀 위축되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떨어지니까 이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죠. 나설 겁니다. 경기 침체를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이제 다시 내려가네. 경기 침체 위기가 있네. 그러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로 갈 거고. 그러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피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낙관론이죠. 과연 이 낙관론이 맞을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Z세대에 관련한 소식인데 Z세대가 신용카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죠. 통상 1995년 이후 출생 세대를 일컬어서 G세대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약간 이 기준이 좀 더 완화돼서 1990년 이후 출생자를 또 G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약간 그 국가마다 약간씩 연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준점이 스마트폰이에요. 그 G세대의 기준점은 스마트폰을 갖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활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점이 스마트폰 사용이어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 디지털 네이티브스라고도 불리는데 그 TV, 스마트폰, 랩탑, 데스크탑, MP3 플레이어 5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G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에 아주 익숙한 세대고 하루 시간 중에 41%를 거의 절반 가까이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데 쓰는 세대. 이런 세대가 이제 G세대. 이 같은 젊은 세대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G세대가 부채가 많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생활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온갖 그 문명의 기기를 끼고 살았어요. 랩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스마트폰은 필요하고 뭐 랩탑도 필요하고 뭐 TV도 필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소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현금이 없죠. 저축한 돈이 없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냐? 아니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근데 이제 신용카드의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바로바로 갚지 않으면 이자가 점점 쌓여서 갚아야 될 돈들이 더 불어나니까 그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 악순환에 빠진 게 G세대다.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G세대들이 구체적으로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신용조사기관 예. 트랜스 유니언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22살에서 24살 사이에 미국인들 평균 신용카드 대금이 2,834달러라고 합니다. 10년 전 2013년에 2,248달러에 비해서 2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한 2,800달러 조금 넘는 돈을 지금 빚지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G세대는 10년 전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또 전문가의 진단도 좀 이 나왔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또 쉽게 크레딧 카드를 많이 발부를 네. 해주기도 맞아. 했어요. 마구 그렇죠. 마구 네, 네. 급하게 그것도 했죠. 그렇고 또 요즘 그 이 분할 납부 제도 네. 이것도 또 네.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나서 두 가지죠. 사용한 만큼 일시불로 바로 그 다음에 갚아도 되고 아니면 분할로 이제 갚아도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할 납부하고 특히 이 미니멈만 갚을 수 있잖아요. 네. 이자만 갚고 그럼 원금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페이만 하면 한도가 있는 한 카드를 계속 쓸 수 있고 이 제도 때문에 점점 더 빚이 늘어나서 한도가 차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갚아야지 갚은 만큼 쓸 수 있는데 못 갚으니까 이제 빚만 계속 이제 쌓이는 근데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고금리니까 이걸 이 액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그 이자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층이 이렇게 네.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가 바로 있죠. 물가가 너무 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물가는 고공행진했는데 예. 연봉은 미미하게 오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연봉이 좀 오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깎인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예를 들어 보도한 걸 보면 누군가가 그 어떤 특정인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1년 만에 월세가 $1,000에서 $1,200로 올랐습니다. 근데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00를 더 지출을 해야 됐고 힘들어진 거죠. 식료품과 강아지 사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신용카드 대금이 $1,500인데 한 달에 미니멈 페이 $50씩만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G세대의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생활하고 있고 그 BBC 방송도 퓨 리서치 조사를 근거로 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BBC 보도를 보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30대 초반 비율이 3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20대에서도 그 숫자가 급증해서 30살에서 34살 미국인 중 20%는 생활비를 본인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부모 도움을 받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참 버티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밖에 나가야 됐잖아요. 운전하고 나가고 뭐 네. 가서 쇼핑센터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새 온라인으로 뭐 하죠. 그냥 컴퓨터 네, 앞에서 그렇죠. 그냥 뭐 아마존 통해서 그냥 클릭하면 하면은 네. 그 다음 날 오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물건 사는 것도 너무나 쉬워지니까 좀 해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참 큰 일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영국에서 가장 몸무게가 무거운 네.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이 보도했는데요. 이달 초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사망했습니다. 근데 시신이 너무 커서 장례식도 제대로 좀 치르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몸무게가 나갑니까? 장례식도 못 치를 정도면은. 네, 제이슨 홀튼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네. 몸무게가 318kg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최대 몸무게 사람이 400kg가 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망하고 이 제이슨 홀튼이 영국 사람 중에 최고 몸무게 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33살에 사망했습니다. 아주 젊은데. 장기 부전과 비만으로 사망했는데 어머니 레이사 씨 인터뷰를 보면 아들이 화장을 원했는데 시신이 너무 커서 안치실에 들어가질 못해갖고 지금 화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땅 속에 묻히게 된다면 단일 묘지는 너무 좁아서 이중 묘지를 해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이중 묘지는 부부가 합장을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 사람 혼자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318kg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00파운드네요. 파운드로. 파운드로. 네. 이야, 이게 몸집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사망한 후에 6명의 소방관들이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서 시신을 이송할 정도로 힘들었고요. 장례식장에 문의했더니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시신이 너무 커서 이 시신이 너무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연구차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장례 업체가 아들을 위해서 더 큰 직사각형 관제공을 연락해 와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참 지금 힘들게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네, 것 있을 수 같은데요. 있다고 이분은 그러죠.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인 것 됐어요? 같아요. 10대 시절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예. 그 슬픔 때문에 아. 이 과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슬픔을 이기는 방법으로 과식을 택했는데 이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쪘고요. 저도 이분 사진을 봤더니 그 거의 이
배 밑에 부분 하체가 거의 코끼리 같더라고요. 코끼리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모습이었는데 무섭게 살이 쪘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몸집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병이 생겨서 2020년부터는 이제 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집에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몸집이 커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도 침대 2개 붙여가지고 누워만 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으니까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창문을 다 뜯고 크레인이 이 사람을 찝어내서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서 병원에서 이제 이 치료를 했는데 좀 살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식사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뭐 3kg 감량하는데 그쳤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몸이 이렇게 크니까 심장마비가 여러 번 왔고 뭐 네. 신장 기능도 악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33살 나이에 숨졌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역시 몸 관리는 좀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또 장례식 잘 치를 수 예,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300kg이면 보통 사람 4명인가요? 5명, 4명은 네 명 조금 더 넘는 넘죠. 거죠. 그럼요. 예? 네. 아이고 조심해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을 11월 선거에 붙이기 위한 서명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판매세금, 세일즈 텍스를 지금보다 0.25%를 더 인상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LA 카운티에서 세일즈 텍스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민 발의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네,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붙이기 위해선 특정 숫자 이상의 그 유권자 서명을 받아서 이제 당국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 발의안으로 붙이기 위한 서명이 어제 제출됐습니다. 주택과 정신건강 관련 옹호 단체 등 연합은 당장 오는 11월 선거에 판매세를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을 붙이기 위한 서명을 LA 카운티 선거국에 제출했고 또 그 앞에서 수백 명의 행진까지 벌였습니다. 이번에 힘쓰고 있는 단체들은요. LA 카운티 노동연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LA 오렌지 카운티 빌딩, 건설, 무역협의회, 또 이 SEIU 721 등을 포함해서 80개 이상 단체, 조직 등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판매세를 얼마나 더 인상한다는 거예요? 0.25% 그러니까 지금보다 1달러당 0.25센트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LA 카운티에서 지금보다 0.25센트 더 인상하자는 건데요. LA 카운티마다 각 그 도시마다 사실 판매세가 그렇죠. 다르니까요. 네. 주민 발의안으로 이게 붙여져서 통과까지 된다면 각 도시마다 지금 판매세에서 0.25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LA 카운티에서 우리가 지금 10.25%를 내나요? LA 시에서 9.5%를 내고 LA 있습니다. 시에서 네네. 9.5. 네. 그럼 그게 9.75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건 뭐 올려도 너무 올리네.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노숙자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The Affordable Housing, Homelessness Solutions and Prevention Now Initiative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판매세를 인상하는 것,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사실 새롭진 않습니다. Measure H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난 2017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판매세 0.25센트를 높이는 발의안 H,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통과시켰습니다. 메이저 H는 그렇게 리뉴가 되지 않는 한 약 3년 뒤인 2027년에 만료됩니다. 네. 그래서 그 메이저 H가 만료되기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마련한 건데요. 새 이니셔티브는 이 메이저 H를 폐지하고 대체토록 합니다. 메이저 H에 따른 판매세 0.25센트 인상 대신에 이번에 0.5센트를 올리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보단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판매세를 0.25센트를 이미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또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민 발의안 추진하는 측은요. 예. 메이저 H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을 꼽자면 예. 이제 메이저 H는
이미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쪽인 반면에 새 이니셔티브는 노숙자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쪽에 중심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메이저 H는 이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 또 이들에게 다시 주거지를 찾아주는 노력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택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입자들을 찾아서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거리에 내몰릴 위험에 처한 경우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변호사 없이 이제 법원에 출두하는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구제 노력, 또 법적 지원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LA 카운티 개발국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새 주택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 기존 저소득층 주택을 보존하는 계획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5년 동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노숙자 때문에 사용한 비용이 2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 개변 누섬 주지사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좀 다그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LA 타임즈에 실렸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판매세가 어느 쪽에 지원이 되는 건지도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지지자들은 이게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져서 통과가 된다면 연간 12억 달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판매세로 걷어들인 전체의 60%는 노숙자 서비스 비용을 커버시킨다 하고요. 이 가운데 15%는 매년 이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그 노숙자 수 집계를 기준으로 각 도시들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5.75%는 노숙자 해결을 감독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작년에 설립한 LA 카운티 어포더블 하우징 솔루션스 에이전시라는 곳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려면은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명 제출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우선 지금 어제 그러니까 서명이 제출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기 위해서는 서명 23만 8,922개가 필요합니다. 네. 이 연합이 어제 서명 제출한 수가 41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어이구. 네. 여기서 유효한 서명을 가려내기 때문에 실제 카운트되는 서명은 이보단 적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23만 8,922개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연합도 그런 쪽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는 것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생각인데, 만일에 붙여진다 하더라도 통과될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엔 사실 어려운 게요. LA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데 공감을 하는 편이죠.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LA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노숙자 또 주택 구입 능력, 이게 지역 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여기는데 이걸 지원할 자금 흐름이 앞으로도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판매세 인상이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질 경우엔 통과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LA 지역의 판매세가 지금도 이미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LA 카운티 판매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사실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 도시마다 다르지만 대체로는 9.5%에서 많게는 10.5%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LA시는 9.5%에서 9.75%가 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부담이 커졌다면서 재정적 어려움 호소하는 주민들 많으신데요. 물론 음식 포함해서 뭐 그로서리 쪽에는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고 해도 판매세가 지금보다 더 오르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 많을 듯 싶습니다. 게다가 이미 메이저 H 판매세로 올려봤는데도 네. 상황이 나아지긴커녕 나빠졌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상당수니까요. 예. 또 이렇게 판매세를 올린다는 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효과가 없이 그냥 이건
나쁜 아이디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툭하면은 세일스 텍스 올려서 뭐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올렸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실이 지나면 또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뭐 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말이죠. 이 참 노숙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지금 해결책이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네. 들이는데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LAC 지금 뭐 캐런베에서 LA 시장한테 취임할 때 그렇게 줄이겠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또 이 세금을 투자하고 뭐 하는데도 지금 보면 길거리는 아직도 저렇게 많고 말이죠.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어요. LA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LA 다운타운이 자꾸 재개발되니까 거기 있던 그 노숙자분들이 한인타운으로 자꾸만 밀려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 이거 참 걱정이에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는 뭐 여기서 제 의견을 얘기를 만일에 드린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저는 안 찍을래요. 아유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세금을 조금 인상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러한 어프로치는 이제 저는 이제 믿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네, 저도 메이저 H는 예스를 했는데요. 이번에 11월 선거에서는 노를 하게.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네. 많이 남았다 그러면 많이 남았지만은 또 짧다 그러면 짧은 선거 그럼요. 기간이 되겠는데 맞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 공화당 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 이제 우리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남가주 두 곳을 비롯해서 지금 대대적인 그러한 투자를 지금 예고하고 계신데 어떤 준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6개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뭐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것은 아직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여름을 들어서서 이제 가을, 초가을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대대적인 뭐 마케팅, 광고, 뭐 소셜 미디어 또 이곳 라디오 코리아나 한인 언론사에도 네. 많이 연락이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커버를 해주셨지만 이제 연방 하원이 현재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한 표 차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박빙의 다수당이다 보니까 별로 연방 하원에서 이런 물론 뭐 상원도 있지만 연방 하원에서 제대로 된 법안들이 지금 통과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당 협약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극대극으로 이제 약간 그 정치적인 그 갈등도 있다 보니까 안 돼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올해는 이제 다수당은 물론 한 석이지만 한 표 차이지만 공화당이 유지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다시 차지하자라고 해서 그 연방 하원에서는 그 캠페인 기구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DCCC라는 조직인데요. 이 DCCC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시안 언론과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브리핑을 해서 이제 남가주 두 곳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네. 공략하겠다, 좀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두 곳이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자리입니다. 네. 물론 한 곳은 저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47지구 데이브민이 이제 예비 선거를 통해서 이제 탑2로 이제 얼바인 지역이고요. 그곳은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 자리를 옮겨가서 이제 공석이 돼서 데이브민 의원이 이제 연방 하원에 도전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바로 옆 동네죠. 이제 45지구 이제 미셸 스틸 의원님이 이제 현직 의원으로 있는 데인데 물론 이제 데이브민 의원은 민주당, 네. 미셸 스틸 의원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5지구는 그 미셸 스틸 의원이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상대방 민주당 후보는 데렉 트란이라는 그 베트남 커뮤니티 예. 소속인데요. 이 45지구가 약간 좀 흥미로운 게 지난 대선에는요. 연방 하원은 미셸 스틸 의원에게 이제 손을 들어줬지만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민주당에서 봤을 때 예. 이 지역구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네. 왜 공화당 의원이 있지라고 해서 네. 요번에 아마 많은 돈과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두 지역 하나는 데이브 민 의원이 다시 그 민주당을 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곳은 민주당이 이제 플립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이 약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약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두 분 다 한인이고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공화당이다 네. 보니까 뭐 저도 약간 네, 곤란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대학교 전역의 캠퍼스에서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잠깐 우리 CNN에서 봤는데 유대인 대표들과 만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돈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젊은 층들이 막 시위를 하니까 젊은 층에 또 표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듯 하는데 대학생들의 그 가자 지구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시위가 제가 이제 다녔던 이제 뉴욕 콜롬비아에서 시작이 돼서 네, 그렇네요.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아요. 네. 거기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시위가 네. 확산해서 뭐 USC, UCLA, 곧 캘리포니아까지 네, 퍼지게 됐는데 퍼졌죠. 어떻게 전 생각하냐?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제가 다녔을 때는 이러한 시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조용히 편안하게 잘 다녔는데 평화로운 시기의 대학을 다니셨군요. 네, 감사하게도. 근데 지금은 물론 제가 다녔을 때 있었던 학생들은 거의 없겠지만 네. 오래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콜롬비아라는 곳은 뭐 예전에 그 월남 전쟁이나 여러 각종 이러한 그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압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그 시위에 나선 오, 캠퍼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위의 역사가 깊은데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격해지고 그리고 막 서로 혈뜯고 막 공격하는 그런 시위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다 그렇게 주도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 분들이 뭐 양쪽 뭐 네. 지지하던 반대하던 외부 분들이 그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서 왜냐면 미국 캠퍼스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그렇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이곳 LA 있는 UCLA나 USC도 물론 뭐 프라이빗이고 퍼블릭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이제 공원 드나듯이 이제 외부 분들이 들어와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 외부 분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그 어젠다를 가지고 학생들을 좀 자극한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평화롭게 시위한다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분들이 좀 이렇게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그게 좀 그 공격적인 그런 시위 장면으로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한 캠퍼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캠퍼스에서 그걸 보고 또 카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군요. 또는 더 우리가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젠다를 갖고 시위하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올해가 이제 대선이고 지난 2020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2030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유권자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젊은 유권자들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을 그나마 또 선호하지만 그래도 2020년 때만큼 막 그 익사이트먼트나 패션이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자 이스라엘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좀 학생들과의 또는 이제 바이든 정부와의 이제 입장 차이도 좀 멀기도 하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학생들을 지지하자니 이제 주위시 커뮤니티가 좀 맞아요. 네, 눈치가 네. 보이거든요. 아니, 거긴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주위시 출신 이제 연방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 것도 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5월 달이 이제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저희 그 유산의 달뿐만 아니라 올해 그 5월은 또 주위식 문화유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양쪽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네. 네, 어필하는 하는 쪽으로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가요. 보통은 우리가 시위를 하면은 피켓을 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텐트를 요즘에는 텐트를 치면서 시위를 하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요즘 특히 이제 젊은층 네. 시위 방식이 예전에 이제 Occupy Wall Street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비슷하게 이제 예. 텐트를 치고 그래서 그 핵심 예를 들면 콜롬비아 또는 UCLA, USC의 핵심 그 광장 또는 그 위치를 장악을 하는 거죠.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그분들의 이제 평화로운 시위의 장면인데 네. 그게 이제 격해지는 이제 네. 좀 확산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 거죠. 네. 그 데이비민 후보가 친 팔레스타인 발언을 해서 주이시 커뮤니티로부터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게 약간 그 오해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의원이 물론 그 약간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예비 선거 때. 근데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이제 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데이비드 의원은 친 팔레스타인 정치인이다라는 이런 닉네임 또는 이미지가 있어서 500만 달러 이상의 그 아웃사이드 머니가 들어와서 공격을 했죠. 와. 근데 데이비민이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데이비민 의원은 이제 가자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좀 안타까운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는 그렇게 입장 차이가 다르진 않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한 그 오해가 있어서 예비 선거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아웃사이드 머니가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2등으로 탑2로 올라간 거죠. 네. 아, 네. 그런데 그이저 얼바인 시의원 그 태미 김 시의원 이분이 또 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로부터 리콜 운동을 지금 전개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제 태미김 시의원은 현 시의원이고요. 얼바인시에.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는 이제 시장 후보로 이제 출마하는데 그래서 매우 유력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자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아마 이 친 팔레스타인 또는 그 이스라엘을 좀 싫어하는 반대 이런 무브멘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 커뮤니티 또는 시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서 시위하면서 이거 반대하는 입장을 그 공개적으로 밝혀라. 그 다음에 이제 얼바인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을 텐데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투자 혹시나 있으면 거기서 빼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디맨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태미김 시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시의원이고 네. 로컬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그 이스라엘이나 또는 가사의 영향권도 없을 뿐더러 이제 데이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연방 의원에 출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워싱턴 D.C.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표결이나 영향권을 발휘할 수 있는데 태미기는 얼바인 시를 운영하는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좀 피해 왔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중립의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더 해라. 그래서 약간 그 얼바인시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타겟이 돼서 예. 이 리콜 운동까지 오게 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리콜 운동은 이제 성공하기가 좀 그 불투명하고요. 왜냐하면 6월 초까지 15,000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예. 그러려면 뭐 지금 거의 뭐 한 달째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대적인 돈과 여러 가지 이제 무브멘트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무브멘트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한 가지 쇼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태미김 시의원의 입장은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어. 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대대적인 또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태미김 시의원을 지켜야 된다. 아. 보호해야 된다. 시장으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리콜 운동을 함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돈과 또 지지 세력이 또 태미김 시의원에게 또 다가오기 때문에 태미김 시의원은 물론 좀 리콜이 된다고 하면 좀 치명적인 그 정치적 그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가자지구 그 전쟁 반대 시위를 두고요. 경찰이 너무나 공권력을 강하게 투입을 한다.
아니 시위를 격하게 하니까 경찰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의견이 반반씩 나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 약간 네. 이슈가 있다고는 보고요. 예. 뭐 경찰은 최대한 이제 서로가 안 다치려고 최근에 이제 UCLA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무도 다치진 네,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시위 현장을 이제 제압하다 보면 네.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입장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스티브 강 이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소위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시위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물론 중요한 이슈죠. 수많은 가사 주민들이 이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렵죠. 했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미국에서 다른 이슈도 아시안 증오 범죄 네, 또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 때는 일어나지 않고 왜 네. 지금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